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그 어프로치에 따라서 이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 기반 방법론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 기반 방법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기반 방법론은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일단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령 이제 규칙의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if then 형태의 어떤 규칙으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쿼리의 내용이 각 저장되어 있는 규칙의 그 if에 해당하는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면 해당 규칙이 그 점화가 되면서 그 규칙에 해당되는 그 then의 구문들이 실행이 되고 또 이 then의 실행 결과가 어떤 그 조건문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규칙이 있으면 연쇄적으로 그 규칙들이 점화가 되면서 결국은 처음 쿼리로부터 어떤 그 저장되어 있는 규칙들의 어떤 그 사슬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점화가 되는 그런 규칙 사슬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론까지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지식 기반 방법론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이 방법은 이제 한 1970년대 또는 80년대 초반까지 꽤 인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그런 분야도 있었지만 또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기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 기반 방법도 지식 기반 방법 이후에 나온 건 아니고 인공지능 연구의 초창기부터 있어 왔지만 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식 기반 방법이 한창 먼저 이제 그 붐을 일으켰었고 그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 때쯤에 데이터 기반 방법에 사람들이 또 관심을 이렇게 갖기 시작했는데 이 데이터 기반 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정리된 형태의 지식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인위적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데이터들을 먼저 다 모으고 데이터 컬렉션이 먼저 일어나고 데이터들을 모아놓고서 가만히 봤더니 이 데이터 안에 뭔가 의미 있는 정보들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조합을 하고 해봤더니 거기에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유의미한 그런 특징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는 거를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큰 틀에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광석에서부터 보석을 캐내듯이 데이터들의 그 무더기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캐낸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를 이제 의인화시키면 기계에게 데이터를 집어넣었더니 그 과정을 기계가 데이터를 경험한다 라고 의인화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데이터를 경험하면서 뭔가의 정보를 기계가 추출하는 거는 이 기계가 데이터를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의인화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러니까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기계가 공부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머신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 방법이 곧 머신러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 기반 방법들은 이 머신러닝의 이 개념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동의어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상당한 포션이 기계학습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방법 중에서는.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 방법은 또 어떻게 그러면 그 학습을 하느냐. 학습을 하는 그 기본 토대가 되는 그 이론들이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확률을 데이터로부터 확률 모델을 도출하게 되고
그 확률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확률 기반 의사결정에 사람들이 처음에 많은 또 관심을 보였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신경회로망. 이걸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도 부르는데 신경회로망이 이제 또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신경회로망은 기계학습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될 수가 있고,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는 신경회로망이 전체의 기술 그 지형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지식 기반 방법도 이제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한계들이 있어서 데이터 기반 방법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렸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당연히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단점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고요. 이 두 개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지식 데이터 융합 방법 이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아주 활발하게 뭐 연구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막 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연구가 이미 연구가 시작됐고 일부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연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뉴로심볼릭 어프로치가 있고, 특히 이제 데이터 기반 방법 같은 경우가 데이터들을 많이 넣고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 과정은 이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수식에 의해서 그 과정들을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 모델의 이 방법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 나온 과정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로는 표현이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지식 기반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이 방법의 어떤 그 설명 능력을 좀 더 개선시킨 그런 방법들, Explainable AI의 한 어프로치로서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하는 방법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 딥러닝,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 신경회로망의 한 종류인데, 신경회로망은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여러 개의 이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어를 층을 여러 개를 쌓으면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그런 신경회로망을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개념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회로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적으로 어떤 지능을 구현을 해보자.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능력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지적인 기능을 어디에서 어떤 사람 몸의 어느 그 기관이 담당하냐면 뇌에서 담당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사람처럼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게 목표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은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지적인 활동을 하지? 머리를 쓰지? 그럼 머리는 어떻게 생겼지? 라는 데 관심이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초창기에서부터 그 뇌의 구조에 대해서 인공지능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뇌의 생물학적인 특징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그 인간의 뇌세포는 우리가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던 거죠. 뉴런의 어떤 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체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돌기들이 있었는데, 이 돌기가 보니까 어떤 시냅스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요 세포체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그 돌기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세포체로 다 여러 가지 그 돌기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이 요 세포체로 모이고 요 세포체에서 하나의 돌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여기서 다시 여러 가지 가지를 통해서 그 다음 뉴런에 있는 요 가지들로 시냅스들이 전달이 되더라. 그런 형태로 그 뇌가 활동을 할 때 어떤 전달 물질들이 이동을 하면서 뇌가 사고를 하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그 해부학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이제 어떤 수학 모델로 수학적으로도 모델링을 해보자 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제 생물학적인 그 뉴런에서는 요쪽 부분에 있는 거, 요 돌기들을 우리가 수상돌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나가는 요쪽은 이제 축색돌기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게 요 모양이고요. 요 모양을 보면 뉴런, 세포체를 이렇게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포체는 여러 가지 패스들이 있는데, 요 패스들이 이제 수상돌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각각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모여서 아웃풋, 여기가 이제 축색돌기에 해당이 되겠죠. 아웃풋의 형태로 다른 뉴런의 어떤 그 입력으로, 다른 뉴런이 있으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또 다른 뉴런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또 다른 뉴런이 있으면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요 모양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상돌기도 요 수상돌기랑 이 수상돌기들이 굵기가 다 다르고, 굵기에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어떤 정보들, 그 시냅스도 다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굵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어떤 뉴런이 있으면 그 뉴런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 값들이 있으면 그 값들이 여기 들어갈 때 이 패스의 강도를 W라는 이렇게 웨이트로 정의를 해서, 웨이트가 크면 이쪽으로는 많은 정보가 올 수 있게끔, 웨이트가 작으면 조금 정보가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뉴런에 들어오는 총 정보의 양은 이렇게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을 했어요. 1부터 이게 총 n개의 입력이 있다 그러면 n까지 이렇게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웨이티드 썸이 들어오면 요게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데, 출력으로 나가는 거는 요걸 그대로 이렇게 출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y를 또 하나의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의 출력값으로 y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뇌의 동작을 봤더니 뇌는 비선형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선형성. 그 무슨 말이냐면, 선형적이라는 거는 지금 요까지, 요게 해당되는 거는 입력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으로 이 전체 뉴런의 그 총 입력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각각의 입력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이제 한 뉴런의 입력 값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선형식이죠.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비선형인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많이 배가 고픈데 빵 하나를 주면 만족하겠죠. 빵 한 개를 줬을 때 만족도가 1이에요. 근데 빵 두 개 주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형적인 시스템이라면 만족도가 2가 돼야 되고, 빵 3개 주면 3이 돼야 되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처음에 빵 줬을 때는 만족도가 1이지만 배가 부르면 빵을 하나 더 줄 때마다 만족도가 줄어들게 되고, 배가 너무 부르면 빵을 더 주면 오히려 이제 더부룩해져서 불쾌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같은 빵을 주더라도 배고플 때 줬을 때하고
또 배부를 때 줬을 때, 아침에 줬을 때랑 점심에 줬을 때랑 저녁에 줬을 때 만족도가 다 달라지게 되죠. 상당히 그 뇌에서 반응하는 그 내용들은 입력과 출력이 비선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선형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지금 웨이티드 썸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선형인데, 출력으로 나갈 때 요 함수를 비선형 함수로 정의를 함으로써 이 전체 뉴런의 입력과 출력의 그 패턴이 비선형적인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게 그게 뉴런이에요. 그 뉴런을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다? 인간의 뇌의 특징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뇌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뭐 이것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뉴런들이 서로 막 연결되어 있다. 복잡하게 얽히설키 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받는다. 그래서 요 시냅스에 해당되는 거를 어떤 이런 그 웨이트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다. 일단 병렬적인 정보 처리를 한다. 뭐 이 모든 특징들을 이 인공신경망이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 반영 가능한 것들을 녹여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그런 또 새로운 그 기술들은 이 중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조금씩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모델을 이제 설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신경망을 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뉴런과 뉴런 사이의 이 연결선들은, 어떤 그 링크들은 가중치를 반영을 시켜놨고, 그리고 각각의 뉴런은 연결 통해서 여러 개의 하나의 뉴런이 여러 개의 입력 신호를 받을 수 있지만 출력은 하나만 나가게끔, 이 출력이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도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뉴런에서 나가는 출력 값은 한 종류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명칭들을 이제 생물학적인 신경망하고 인공신경망하고 이렇게 대꾸를 보면, 일단 세포체에 해당하는 거, 그걸 우리가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수상돌기가 입력에 해당이 되고, 축색돌기에 해당되는 게 출력, 시냅스에 해당되는 게 가중치,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뉴런들을 그 뇌에서 여러 가지 뉴런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각각의 요 뉴런들을 뭐 이런 형태로 얼기설기 막 이어서 만들면 일종의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랑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는 분명히 다른 네트워크이죠. 왜냐면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한 줄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요 하나를 우리가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레이어가 2개죠. 얘는 레이어가 3개예요.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레이어에 뉴런이 2개 있고, 뉴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노드가 2개고 얘는 3개고, 두 번째 노드는 하나고, 얘는 중간 레이어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모양, 그 다음에 요 연결선도 다 다르고, 이거를 우리가 뉴럴넷의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조,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고, 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 것이냐, 이런 형태로 만들 거냐, 이런 형태로 만들 거냐, 이거는 누가 정하냐면 사용자가 정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설계를 하는 거고, 일단 사용자가 하나의 스트럭처를 정해서 이렇게 구조를 딱 놓으면 겉모양은 일단은 결정이 됐죠. 아, 이렇게 생긴 뉴럴넷이 하나 주어졌구나. 그런데 이게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출력 값까지 나갈 때까지에는
이 입력값이 이 뉴런을 통해서 이 뉴런까지 가는 요 길을 얼마나 넓게 만들 것이냐, 얼마나 좁게 만들 것이냐.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웨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각각의 모든 패스에는 다 웨이트들이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웨이트가 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3, 2, 6, 6개에다가 2개, 총 8개의 웨이트가 있죠. 이 웨이트 값들이 정해져야지, 다시 말하면 이 뉴런과 이 뉴런 사이의 연결 강도, 그 두 정보가 이동하는 그 길, 도로의 폭을 결정해 줘야지, 웨이트를 결정해 줘야지 비로소 하나의 네트워크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디파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웨이트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웨이트를 정하는 게, 그러니까 같은 구조로 갔더라도 웨이트가 달라지게 되면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서 다른 값을 도출하게 될 거니까 성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 웨이트를 찾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학습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어떤 경우에 학습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냐면, 기계가 데이터를 경험해 보고 나서 그 데이터를 경험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그 값을 산출해내는 걸 학습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 웨이트 값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웨이트를 어떻게 찾는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 데이터로부터 웨이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인공신경망은 어떻게 학습되느냐? 첫 번째, 구조를 먼저 선택하고, 누가? 유저가. 그 다음에 이 웨이트를 계산하는 방법도 데이터로부터 웨이트를 계산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 데이터로부터 웨이트를 계산할 것인가, 그걸 선택하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웨이트를 찾는 것을 학습한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맨 처음에는 데이터가 아직 경험되기 전에, 맨 처음에는 여기 빈깡통으로 있을 텐데, 빈깡통이라고 해서 아예 블랭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아무 수, 가비지 넘버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처음에 그 랜덤한 값, 가비지 값을 우리가 이제 그 초기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초기 값을 설정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랜덤 넘버로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사전 학습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프리트레이닝 됐다라는 말도 들어봤을 텐데, 어떤 다른 그 근거에 의해서, 그 다른 근거라 함은 이미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학습을 한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정보에 의해서 초기 값을 랜덤하게 정하진 않고서 대략적인 어떤 감에 의해서 이제 좀 예측을 한 값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초기 값을 정한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사전 정보가 없으면 그냥 랜덤한 값으로 넣는 거고요. 초기 값을 정하고서 거기에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웨이트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학습이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뉴런의 그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뉴런은 이렇게 세포체에 해당하는 그 뉴런 있고, 그 다음에 입력 신호들 있죠? 그 입력 신호는 미가공 데이터 또는 이 앞에도 다른 뉴런이 있었으면, 그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그 뉴런의 출력 값이 이제 그 다음 뉴런의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입력 값들이 이 해당 뉴런의 그 가중치들과 곱해져서 이 뉴런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총 입력이 n개가 있다 그러면 n개의 가중치의 곱과의 곱의 전체 합이 여기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요 전체 입력을 x라고 한다면 총 입력은 이렇게 가중치 합으로, 각각 개별 입력 신호들의 가중치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이게 출력으로 나갈 때는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라는
요 파이 함수에 적용이 돼서 x가 적용이 돼서 y가 출력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출력 신호는 이 다음에 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뉴런의 입력값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뉴런이 제일 마지막 출력단에 있는 그런 뉴런이라고 한다면 이 뉴런의 출력이 이제 최종적인 그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뉴런에서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출력 값이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뉴런 값이 계산되는 과정을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형 결합, 요걸 우리가 이제 선형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중치와 입력 간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총 입력 값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말로는 이제 뭐 트랜스퍼 펑션, 그러니까 전이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적용이 돼서 출력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종류의 그 뉴런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가장 단순한 모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입력값이 어떤 세타라는 스레스홀드 값을 미리 정한 다음에 그 스레스홀드보다 큰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뉴런이 활성화가 되고, 그 스레스홀드 값보다 작은 값이면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여기 플러스 1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에서 세포도 어떤 세포가 이제 그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입력값, 그 세포에 어떤 자극이 전달되면 이제 그 세포가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에 역치라는 거를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스레스홀드보다 전체 x 값이 크면 1이 쭉 나가는 거고, 작으면 마이너스 1이 쭉 나가는 건데, 더 큰 값이 입력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일정한 값이 쭉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생물학에서도 세포에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역치라고 불리는 그 값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 세포가 반응하는 정도는 이제 세츄레이션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모습을 여기서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잘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그 수준이 딱 도달하면 반응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더 큰 자극이 와도 동일한 크기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초창기 모델링은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 활성화 함수와 관련돼서 동작하는 거를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스레스홀드에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 나눴던 거를 요거를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활성화 함수는 꼭 그렇게 생긴 것만 써야 되느냐? 방금 얘기한 게 요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도 정의할 수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스레스홀드 값보다 적은 입력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는, 그러니까 아예 출력을 하지 않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을 출력하잖아요. 얘는 출력하지 않는, 그리고 어느 수준이 돼야지만 1을 출력하는 스텝 펑션 형태로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던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 입력의 비례해서,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이 부분은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출력값이 같이 증가하는 거고요.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입력값이 커지게 되더라도 그 출력의 값은 세츄레이션 되는데 연속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도록
요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시그모이드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선형 활성화 함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뉴런의 동작은 우리가 인공신경망은 뇌의 그 생물학적 구조를 모델링한 거라고 했는데 그 뇌의 특성이 비선형적으로 동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선형 오퍼레이션이고 이 전체가 비선형적으로 동작하려면 결국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넌리니어 함수여야 되는데 선형 활성화 함수를 쓰게 되면 전체가 이제 선형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으나 사실 뉴럴넷의 어떤 취지에 봤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뭐 선형 근사에 주로 사용하는 정도인 거고 보통은 렐로 펑션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0으로 가다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스레솔드 이상부터만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이걸 이제 렐로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비선형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봤을 땐 선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 구간에 대해서 선형인 거지 이 함수 자체는 비선형 함수인 거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특히 딥러닝에서는 이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 뉴런 하나만 쓰는 경우에 싱글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요거나 요거를 썼었고 2층 또는 3층 정도 사용할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사용을 했죠. 어쨌든 이 각각의 활성 함수에 따라서 뉴럴렛이 동작을 하는 그 특성들이 조금 다른데 용도에 맞게 이제 적당한 그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 이 활성화 함수의 어떤 그 역할이 전체 뉴럴렛의 어떤 그 출력 값을 결정을 해 나가는데 직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비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 그러면 각각의 용도는 비선형성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이 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 편의성 또는 효율성, 그 계산상의 효율성, 편의성적인 측면이지 전체 성능에서 얘들이 어떻게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죠. 다만 여기 이제 그 vanishing gradient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 뉴럴렛에게 층이 많아지게 되면 이 각각의 그 웨이트들을 학습하는 그 알고리즘들 중에서 미분을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려면 여기 각각의 활성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하다 보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값 이상이 되게 되면 미분이 0이 돼버리게 되죠. 미분이 0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미분이 사라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층이 많아지게 되면 미분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여러 번 하는 것 중에서 한 번이라도 미분값이 0이 돼버리면 이 전체가 뭐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각각의 미분값들이 더 곱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0이 나와버려도 전체가 다 0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층이 많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딥러닝의 경우에는 요 렐로 펑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 여러 층의 그 뉴럴넷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 개의 뉴런부터 이제 실제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그 학습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일 뉴런 중에서는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이 뉴런의 그 설계 모양에 따른 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퍼셉트론은 1958년도에 프랭크 로젠블렛에 의해서 이제 제안이 됐던 그 모델이고요.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죠.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이렇게 하나만 생겼으니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뉴런의 모양이 거의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하드 리미터, 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렇게 딱딱 꺾여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하드 리밋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드 리밋 함수를 사용한 그 싱글 뉴런이 이제 그 퍼셉트론이 되고요. 일단은 그 입력 노드가 그 두 개인 층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그 단층 퍼셉트론을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학습이 되고 동작하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퍼셉트론 방금 그 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쭉 풀어쓰게 되면 만약에 n이 2라고 하면 x1, w1 플러스 x2, w2 세타는 0이 되죠. 0이 되고 입력에 해당되는 게 입력이 두 개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는 2차원 공간에서의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식은 2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딱 생긴 게 직선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가운데 있는 직선을 딱 그려놓고 보면 이제 이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등식 영역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 딱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다음에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 샘플이 x1이라는 샘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x11, x12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차원 벡터니까 얘가 어딘가에 하나에 딱 찍히게 되겠죠.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점이 이 직선을 중심으로 한 부등식 영역에서 위쪽에 존재하면 이거는 A1이라는 클래스야. 그 다음에 어떤 또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얘가 여기에 딱 찍혔다. 그러면 부등식 영역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A2야. 이렇게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데이터는 2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샘플링이 된다 그러면 그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클래스 1에 속하는지 클래스 A2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어떤 결정 경계가 이 직선이 되는 거고 그 결정 경계식이 이 직선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그 퍼셉트론에 의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입력이 3개짜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개짜리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식이죠? 평면 방정식이에요. 평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직선 방정식이든 평면 방정식이든 이건 어쨌든 선형식이니까 이렇게 직선이나 평면 형태가 될 텐데 식이 4개가 되면 이제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볼 수 없지만 4차원 형태의 이제 하이퍼플레인 형태가 될 거고요. 근데 이 식을 일단 2차원식을 보면 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체 데이터 공간, 이 평면 공간을 클래스 A1과 A2로 나눈 이 결정 경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뭐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우리가 예전 중학교 때 그 직선 방정식, 2차원 함수, 2차원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 배울 때 기울기하고 절편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의 직선을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뭐죠? W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편에 해당되는 게 뭐죠? 세타가 될 텐데
결국은 W1과 W2 세타 이 값들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 직선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A1에 속하는 샘플들이 이렇게 있고 실제 존재하는 샘플들이 있고 B에 속하는 샘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종류의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결정 경계는 뭐 상당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죠.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빨간 점과 파란 점을 잘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 그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긋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 경계가 이것도 별로네요. 결정 경계를 이렇게 그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얘네들은 다 맞췄고 얘네들은 다 맞췄지만 얘네들은 분명히 A2에 속하는 거였는데 이 결정 경계에 의하면 A1으로 잘못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W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 경계가 바뀌기 때문에 W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도 있고 잘 분류할 수 없기도 잘 분류 못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W를 잘 구하는 게 중요하다. W를 구하는 그 과정이 뭐다? 그게 학습이다. 근데 그 학습은 그러면 어떻게 이 W 값을 계산하느냐, 뭘 갖고 계산하냐면 이 인공신경망, 머신러닝의 한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머신러닝은 데이터 기반 어프로치의 한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기반 어프로치라는 거는 뭔가를 결정해 나가는데 뭐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수집해 놓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수집한 데이터가 빨간색 데이터 지금 몇 개죠? 6개 하고 파란색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가 있으면 8개와 6개의 데이터를 보고서 요 두 개를 이 두 종류가 있구나. 그럼 이 두 종류를 잘 구분하는 이런 경계를 찾아야지라고 이 경계를 찾는 게 학습 과정이에요. 학습 과정이고 지금 이 경우에는 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졌을 때는 이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값이 나올 수 있죠. 그거는 실제 학습을 해보면 학습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를 내가 더 수집을 했다. 더 수집을 했더니 빨간색이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한 결정 경계는 이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학습할 때 많은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수집한 데이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2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요 W1과 W2 아직 학습이 일어나기 전에 W1과 W2의 이 초기 값은 보통 이제 랜덤한 값을 가지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랜덤하게, 그러니까 세타도 마찬가지고요. 랜덤하게 정하다 보니까 아무 직선이나 일단 그어져 있을 거고 그 직선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직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W1, X1 가려졌으니까 다시 쓰면 아니죠. 다시 X2, W2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는 뭘로 평가하냐면 내가 수집해 놓은 그 데이터 이 수집해 놓은 학습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파란 점들하고 빨간 점이 그 학습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인 경우에는 파란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
1번 데이터를 넣으면 원래 제대로 된 그 결정 경계라고 하면 제대로 된 결정 경계가 이거는 제대로 된 결정 경계잖아요. 제대로 된 결정 경계에서 1번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제대로 된 거일 겁니다. 2번을 넣었을 때도 0보다 큰 게 나와야 되고 3번, 4번, 5번을 넣으면 다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반대로 6번, 7번, 8번, 9번, 10번 데이터가 들어가면 제대로 됐다 그러면 0보다 작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총 10개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데 적절하게 파란 것들은 다 0보다 크게 나오고 빨간 것들은 0보다 다 작게 나오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결정 경계는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놔두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초록색 선처럼 돼 있는 경우에는 2번, 3번, 4번, 5번은 문제가 없는데 1번을 넣었을 때는 잘못 판단하고 있잖아요. 1번을 넣었을 때는 원래는 1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1번이 지금 x1 데이터니까 x1과 x2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게 되면 x11 w1 플러스 x21 아니죠. 12죠. 12 w2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보다 작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요 선보다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요 초록색 선에 해당되는 색깔이 좀 헷갈리죠? 초록색 선이니까 초록색 글씨로 쓸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x11 w1 플러스 x12 w2 마이너스 세타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게 나오고 있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작게 나오고 있으니까 0보다 크게 나오게끔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x1과 x12는 데이터예요. 수집한 데이터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주어진 데이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얘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w를 바꿔야지만 w와 세타를 바꿔야지만 이 0보다 작은 값을 0보다 큰 값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을 지금 여기 다 계산된 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게 지금 현재의 출력 값이니까 현재의 출력 값을 y p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요. yp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나와야 되는 값 원래 이 yp가 지금 0보다 작게 나온 거죠. 원래 나와야 되는 값은 0보다 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와야 되는 정답값 desired output이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지금 0보다 작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이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에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두 개가 동일하다면 그건 에러가 아니겠지만 두 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거니까 이렇게 에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만약에 에러가 양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양수란 얘기는 뭐예요? yt가 yp보다 그냥 y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목표 값은 이미 정답인 거니까 우리가 바꿀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세팅되어 있는 w를 가지고서 계산한 값이 원래 도달해야 되는 값보다 더 작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러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에러를 줄이려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만질 수가 없고 얘를 키워야 되죠. 얘가 크려면 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였었어요? 얘는 아까 x1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yp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키워야 돼요.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죠? 키우려면 얘를 키우려면 가만 보니까 x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그죠? x가 건들 수가 없는데 y만 그 w들만 바꿔서 얘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x 값이 그러니까 이 값도 커져야 되고 이 값도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씩 따져보면 얘를 봤을 때 만약에 x는 주어진 데이터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딱 보고 이 데이터가 만약에 양이다. 데이터가 양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y를 키우기 위해서는 얘가 양수면 w를 어떻게 해야 돼요? w가 커지면 되죠.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는 양수라서 더 커지면서 이게 커지게 되겠죠. y도 커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테스트했을 때의 데이터에서 x1이 음수일 수도 있죠. 음수이라면 얘를 키우려면 그러니까 x1이 음수라면 x1과 w1이 커지려면 w1이 작아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 전체적으로 yp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실제 넣어봤을 때 오차가 양이 나왔다. 그러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WP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증가시키는 방법은 그때의 x 값을 봤을 때 x가 양이면 가중치를 키우면 된다. 그리고 x가 만약에 음이다 그러면 가중치를 줄이면 된다. 반대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집어넣었는데 오차가 음이 나왔어요. 음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YD보다 현재의 Y가 더 큰 거죠. 얘는 건들 수 없는 거라 그랬고 그렇다면 오차를 줄이려면 이번에는 YP를 줄여야 돼요. YP를 줄이려면 그때 X 값을 봤을 때 X가 양이면 가중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때 X가 음이면 가중치를 키우면 YP는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가 총 4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차가 양일 때, 오차가 음일 때 두 가지가 있었고 오차가 양일 때도 X가 양일 때, X가 음일 때, X가 양일 때, X가 음일 때 각각 W를 키울지 줄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이제 수식으로 수식으로 한 번에 싹 정리하려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사실 뭐 오차가 양이면 가중치를 W를 키워라. 오차가 음이면 W를 내려라.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X의 부호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오차가 양이더라도 X가 양일 때는 가중치를 키워야 되는 거고 X가 음이면 가중치를 줄여야 되는 거고 이게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부호에 따라서 이 같은 오차를 줄이는 방향에서도 W를 키울지 줄일지를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수식으로 어떻게 계산했냐면 오차가 양이면 X가 양이면 W를 증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아예 에러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W를 늘릴지 말지 W의 변화량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X와 에러를 두 개를 곱한 걸로 변화량을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에러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X가 양수면
원래는 W를 증가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량이 양수가 돼야 돼요. X가 양수고 오차도 양수이기 때문에 변화량이 양수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X가 음수였다면 에러가 양수니까 변화량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오차가 양수인데 X가 음수면 가중치를 줄이라 그랬잖아요. 변화량이 음수니까 결국에는 가중치가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으면 오차가 음수면 얘는 항상 지금 음수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그 데이터가 양수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곱해지게 되면 변화량은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면 가중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차가 음수일 때 데이터가 양수이면 웨이트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또 요 식에서 오차가 음수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양수더라. 그러면 두 개 곱한 건 뭐죠? 두 개 곱한 거는 이거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에러가 음수고 x가 음수면 두 개가 곱하면 얘는 양수가 되잖아요. 변화량이 양수란 얘기는 w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크라이테리아를 봤을 때 에러가 음수고 x가 음수면 w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에러를 보고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w를 바꿔가야 되는데 그 바꾸는 그 내용을 그때의 x와 에러의 곱으로 변화량을 세팅을 하면 그 변화된 w는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다 학습 데이터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W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그 퍼셉트론의 기본적인 학습이에요. 그러면 이 P는 뭐냐? 이 P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아까 한 10개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지금 잘 분류되고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W는 바꿀 필요가 없죠. 두 번째 X2가 들어왔는데 얘가 잘 분류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X2의 값을 가지고서 요거를 적용시켜서 W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바뀌고 나면 이전에 X1에 대해서는 잘 분류하고 있던 그 W가 X2를 평가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X1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잘 바뀐 그 W가 여전히 X1을 잘 분류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평가를 또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총 1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의 W 값을 갖고서 평가를 해본 다음에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 된 거 가지고서 다시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또 한 번 다 평가를 또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다 오차가 없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웨이트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퍼셉트론의 학습 방법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해요. 반복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반복하는 그 횟수를 우리가 P로 카운팅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몇 번째 업데이트된 그 웨이트인가, 그 업데이트의 횟수를 P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 언제까지 업데이트를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두 다 제대로 분류할 때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게 그 퍼셉트론 학습이 되는 거고, 학습의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초기화, 이거는 랜덤한 값으로 이민 값으로 보통 설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번 그 현재의 초기 값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봤을 때 YP를 계산해 보고 이 YP가 desired output이랑 같은지 다른지를 봐서 다르면 에러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W를 갱신해 주게 되는데 그 갱신되는 값이 이제 이 델타 W가 되겠죠. 그 갱신되는 그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그 현재의 에러와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 업데이트 양을 결정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의 요 알파는 뭐냐면 지금 x하고 요 이 에러를 곱한 거는 w를 키울지 말지 요 방향만 결정을 하는 거고 얼마만큼 키우고 얼마만큼 줄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변화를 줄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주게 되면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변화를 줄 때마다 방향은 증가하는 방향이냐 감소하는 방향이냐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변화의 그 양은 아주 작은 양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학습이 돼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의 그 스텝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 1보다 작은 아주 작은 숫자를 집어넣은 요 알파라는 상수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변화의 양을 좀 줄이는 거고요. 요때 이 알파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러닝 레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학습률, 학습이 진행되는 그 정도, 그 스텝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되는 게 러닝 레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W가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을 때까지 또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제대로 분류할 때까지. 모든 데이터가 다 제대로 분류가 되면 W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W는 데이터가 오차가 발생할 때만 업데이트 되는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가 없다면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 이게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 퍼셉트론을 가지고서 하나 이그젬플을 볼 텐데 논리 연산자의 이 동작하는 그 내용을 퍼셉트론으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우리 논리 연산자는 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뭐 제일 단순한 걸로는 이제 AND 게이트가 있고 OR 게이트가 있고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가 있죠. 이 논리 연산자는 입력이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해요? 입력이 0 아니면 1로 들어오게 되고 0, 0이면 AND는 0을 출력하고 OR도 0을 출력하고 익스클루시브 OR도 0을 출력하죠. 근데 입력이 0, 1이 들어오게 되면 AND 게이트는 0을 출력하고 OR 게이트는 1을 출력하고 익스클루시브 OR도 1을 출력해요. 입력이 1, 0이면 0, OR는 1, 익스클루시브 OR는 1. 그 다음에 입력이 둘 다 1이면 AND 게이트는 1, 그 다음에 OR는 1, 익스클루시브 OR는 0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그젬플을 볼 거는 요 AND 게이트를 먼저 볼 거고 요 AND 게이트 그러니까 요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입력은 x1, x2 이렇게 벡터로 들어오게 되고 출력은 이제 1이냐 또는 0이냐 이렇게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동작을 이제 싱글 퍼셉트론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 입력이 두 개니까 요거는 어떻게 퍼셉트론식을 쓸 수 있냐면 x1, w1, x2, w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거는 w1과 w2 세타도 보통 학습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세타는 그냥 초기 값이 아니라 그 유저가 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0.2로 그냥 고정을 시켜봤어요.
고정을 시켜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그 W를 학습을 하는 거는 얘는 알파하고 XI하고 에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 학습률은 0.1로 이것도 고정을 했고 0.2와 왜 0.1로 정했냐? 이거는 그냥 그 사용자가 정하는 건데 사용자가 정하는 이런 파라미터를 뭐라 그러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학습을 해서 잘 안 써지네요. 학습을 해서 결정되는 값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하는 거예요. 정해주는 값이고 그럼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되는 값은 이제 W1과 W2만 이제 학습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W1과 W2에 대한 초기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값을 랜덤하게 넣으니까 그냥 아무 값이나 한번 넣어봤어요. 아무 값이나 어떻게 넣냐면 0.3과 마이너스 0.1로 초기 값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0.3 더하기 x2 플러스 0.3이네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는 0 이렇게 처음에 놓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놓고서 시작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요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0, 0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00을 집어넣었을 때 x1에 0을 집어넣고 x2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0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면 x가 2차원이잖아요. 그러면 0,0 0,0이 여기에 있고 0,1은 여기에 있고 1,0은 여기 있고 1,1은 여기 있는데 0,0인 거는 출력이 0이 나와야 되고 0,1인 것도 0이 나와야 되고 얘들은 다 0이 나오는 클래스들이에요. 그러니까 0이 나오는 클래스는 색깔로 칠합시다.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1 이렇게 되는 거고 1이 나오는 거는 얘만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색 점과 초록색 점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직선을 찾는 게 이 직선을 찾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직선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직선이나 이런 직선이나 어떤 직선도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한데 초기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초기 값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초기 값. 지금 현재의 초기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나요? 현재 초기 값을 봤을 때는 y절편이 2죠? y절편 여기 지금 1인데 y절편이 지금 y절편이 뭐로 칠할까요? 한 길게 놓고 보면 y절편이 지금 2고 기울기가 얼마죠? 3 기울기가 3인 거네요. 기울기가 3이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 x절편이 얼마냐면 3분의 2가 돼 있는 지금 요 초기 값으로 돼 있는 거는 요런 직선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딱 봐도 얘를 잘못 분류하고 있죠. 그죠? 얘가 요 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지금 오분류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니까 처음에 0,0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0,0을 집어넣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0.2가 나왔죠. 음수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선보다 아래쪽에 실제로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죠? 값이 0이 나오죠. 실제 출력이 0이 나왔어요. 원래 출력이 뭐가 정답이 뭐였는데? 정답이
0이었는데. 그러니까 에러가 0이죠. 지금 그냥 아무 숫자나 집어넣었는데 아무 숫자나 집어넣은 거 가지고서 계산해 봤더니 첫 번째 데이터는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0이에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웨이트를 바꿔주지 않아요. 그대로 가져가요. W1 0.3도 0.3 그대로 가져가고 W2 마이너스 0.1도 마이너스 0.1로 그대로 가져가죠. 그래서 그 웨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데이터 0,1 0,1 지금 보니까 뭐 잘하고 있긴 하네요. 실제 잘하고 있는지도 계산해 보니까 0,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0, x1이 0이고 x2가 1이면 여기는 어차피 0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0.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니까 마이너스 0.3이네요. 0보다 작네요. 그래서 실제 출력이 0이 나왔어요. 0보다 작은 거니까. 원래 출력이 뭔데? 0인데. 그러면 에러가 없네요. 에러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으니까 0.3을 그대로 이어주고 마이너스 0.1도 그대로 이어주고 그거를 다시 그대로 갖고 와서 세 번째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시켜봐요. 세 번째 데이터가 뭐죠? 1,0이에요. 1,0은 우리가 딱 보니까 틀렸네요. 그죠? 실제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1,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0. 그러면 여기는 0.3 빼기 0.2는 0.1. 0보다 크네요. 원래 0보다 크니까 출력이 1이 나오죠. 근데 원래는 1,0이면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왔어요. 오차가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오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W를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W 업데이트는 뭘로 하냐면 요 식을 가지고서 W 업데이트 할 건데 알파가 0.2니까 WI는 0.2 곱하기 XI 곱하기 에러가 될 거고 지금 에러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W1부터 해봅시다. W1은 0.2 X1이 얼마예요? 1이죠. 곱하기 1 그 다음에 오차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0.2가 되네요. 그러니까 원래 W가 얼마였는데 원래 W가 뭔가 이상하네요. 알파가 알파가 0.1이죠. 0.2가 아니라 0.1. 그래서 원래 W에서 이만큼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0.1. 이게 새로운 W1이 돼요. 원래 W1이 얼마였어요? 0.3에서 0.1만큼 뺀 게 0.2. 이게 이제 새로운 W 값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W2도 계산해 보니까 0.1 곱하기 이번에 X2가 얼마죠? X2가 0이네요. 0 곱하기 오차 0. W2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1인 게 그대로 유지돼서 마이너스 0.1이 됐어요. 이렇게 웨이트가 업데이트 돼서 이제 바뀐 데이터를 가지고서 네 번째 그 샘플을 평가를 하게 되죠. 웨이트가 바뀌었으니까 이 선도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웨이트 가지고서 선을 그으면 x1 0.2 빼기 x2 0.1 그죠? 마이너스 0.2는 0 이렇게 직선이 바뀌었죠. 직선을 기울기가 이제 2가 됐고 y절표는 여전히
2고, 그 다음에 x절편은 어떻게 돼요? x절편은 이제 1이 되네요.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서 바뀐 걸 가지고서 이제 1,1 얘를 분류를 해봅시다. 얘를 분류해보면 여기 1,1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0.2 빼기 0.1 마이너스 0.2 그러면 음수가 나오네요. 원래 1,1을 집어넣으면 정답은 양수여야 되는데 실제 출력이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오차가 발생하죠. 오차가 발생하면 또다시 요 룰을 이용해서 또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W1은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되냐면 W1과 W2를 또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W1은 러닝 레이트 0.1 곱하기 현재 x1이 얼마죠? 1 곱하기 지금 현재 에러가 얼마예요? 1 그래서 0.1이 되죠. 원래 0.2였는데 0.1만큼 증가를 해서 0.3이 됐어요. W2는 지금 현재 0.1 곱하기 x2가 얼마죠? 1 곱하기 에러가 1 그래서 0.1 지금 원래 마이너스 0.1이었는데 0.1만큼 증가를 해서 0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4개의 데이터를 다 봤을 때 현재의 웨이트는 0.3과 0이 됐어요. 그런데 이 0.3과 0은 이것 때문에 바뀐 거지만 첫 번째 데이터는 아까 맞았었잖아요. 근데 맞았을 때는 0.3과 마이너스 0.1을 가지고 했을 때 맞았던 거지. 지금 0.3과 0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데이터가 여전히 오차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뀐 웨이트를 가지고서 첫 번째 데이터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제 여기가 0.3이 됐고 여기가 0이 된 거예요. 요 식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0,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0.2니까 0이 나오네요. 원래가 0인데 0이 나왔으니까 오차가 0이죠.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0.3과 0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두 번째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두 번째 데이터를 넣으면 원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넣어봤더니 0이 나왔어요. 오차가 없네. 바뀐 게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세 번째 데이터를 넣어봤더니 원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넣어봤더니 세 번째 데이터 뭐죠? 1,0이죠? 1,0을 집어넣었더니 0.3 빼기 0.2에서 0.1이 나온 거예요. 양수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가 나왔어요. 오차가 생겼죠.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웨이트를 또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한 번만 더 업데이트하는 걸 더 해보면 지금 0.1은 변화가 없고 이번에 x가 얼마였죠? 1. 지금 여기 오차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0.3이었는데 마이너스 0.1을 줄어서 0.2가 된 거고 얘도 입력이 0이네요. 뭐 뒤에는 있으나 마나 W2는 변화가 없네요. W2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바뀐 걸 가지고서 네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어요. 네 번째 데이터를 평가를 해봤더니 바뀐 거에 대해서 원래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바뀐 게 네 번째 거는 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뀐 걸 가지고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바뀐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차가 없어요. 그대로 가요. 두 번째도 넣어봤더니 또 오차가 없어요. 또 그대로 가요. 세 번째 넣어봤더니 또 오차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해봤더니
W1은 더 줄어들었고 W2는 그대로 있죠. 얘가 가지고서 네 번째로 집어넣었더니 오차가 또 발생했어요. 그러면 또 얘를 동작시켜서 W1을 업데이트 해봤더니 이번에는 W1을 증가시키라 그래서 0.1만큼 증가가 됐고 W2도 증가가 됐어요. 바뀌었으니까 바뀐 걸 갖고서 다른 앞에 있는 데이터를 또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뀐 값을 갖고서 첫 번째 데이터를 또 넣어봤어요. 오차가 없고 두 번째 데이터도 없고 세 번째 데이터는 또 에러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다시 요 식을 동원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W1은 0.1만큼 또 줄어서 0.1이 됐고 W2는 그대로 있어요. 바뀐 거 가지고서 네 번째 데이터를 넣어봤더니 에러가 없어요. 그대로 유지돼요. 바뀌었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또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 0.1과 0.1로 한 걸 했더니 첫 번째 데이터도 에러가 없고 두 번째도 에러가 없고 그래서 웨이트는 바뀌지 않고 세 번째도 에러가 없고 네 번째도 에러가 없네요. 드디어 W가 변함이 없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W1은 0.1, W2는 0.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0.1, 0.1을 가지고서 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걸 가지고서 선을 그으면 x1 0.1 더하기 x2 0.1 마이너스 0.2는 0. 이거 그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그을까요? 여기다 놓고 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고 절편이 여기도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런 선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0,0인 거 초록색으로 표시했던가요? 0,0하고 1,0하고 0,1이랑 1,0이랑 그 다음에 1,1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요 선에 의해서 빨간 점하고 초록색 점이 잘 분리되는 그런 직선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됐네요. 그죠? 여기가 요 길이가 루트 2일 거니까 요 직선보다는 요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결정 경계가 요 두 종류 0인 것과 2인 것을 잘 구분하는 그런 결정 경계가 잘 학습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AND 연산은 방금 이렇게 학습이 된 거고 OR 연산도 동일하게 학습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초기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알파 값이나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분류는 다 잘 되는 게 나올 거고 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아까 AND하고 O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을 하면 잘 나오는데 exclusive OR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예요. exclusive OR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 진리 테이블이 0,0일 때는 뭐가 나오죠? 0이 나오고 0,1일 때는 1이 나오고 1,0일 때는 1이 나오고 1,1일 때가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를 표현하게 되면 까만 점과 하얀 점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싱글 퍼셉트론 하나만 갖고서는 직선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으로 흰 점과 검은 점이 이렇게 분포할 때는 직선을 잘 그으면 흰 점과 까만 점을 잘 분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문제인 경우에는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직선 하나 갖고서는 까만 점과 흰 점을 분리할 수 있는 직선을 그을 수가 없죠. 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이런 익스클러시브 OR 문제는 싱글 퍼셉트론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싱글 퍼셉트론으로 직선 하나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linearly separable 하다라고 얘기하고 선형 분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exclusive OR 문제는 non-linear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non-linearly separable한 문제는 싱글 퍼셉트론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퍼셉트론 하나로는 직선 하나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까만 점의 영역과 흰 점의 영역을 직선을 두 개를 그으면 직선 두 개에 의해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퍼셉트론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퍼셉트론이 두 개가 필요한 게 그냥 같은 층에서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퍼셉트론이 하나 있으면 그 출력을 받아서 그 다음 퍼셉트론, 층이 두 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만들면 이렇게 넌리니어한 문제들도 풀 수가 있게 된다. 어쨌든 싱글 퍼셉트론에서는 이게 왜 그 두 개를 나란히 넣으면 안 되냐면 이거나 결국에는 선형식 더하기 선형식은 결국 선형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레이어에다가 이걸 아무리 많이 넣어 본들 결국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합쳐져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합쳐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선형식들 다 붙여봤자 결국에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층에서 이거를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 층에다가 하나 더 쌓아야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직선 형태의 그 바운더리가 하나 더 생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레이어를 만들어야지 비선형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뉴런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그 뉴런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웨이트들을 어떻게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